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요.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세금계산서 작성은 뭐 아까 앞에 거 설명드리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표현은 드렸는데, 부가세는 워낙 간단해요. 간단한데, 음식업과 카페는 혼선이 생기는 게 대표적인 게 딱 그거예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시고 내가 벌어들인 거에서 갑자기 뚝 떼서 주려니까 이게 마치 세금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이거 세금 계산까지 하면 나는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실 수 있다면 좀 매월 매출 정도는 아시잖아요. 가끔은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본인 매출을 모르시겠대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매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묻지 않아도.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신다면은 매출의 10% 정도를 부가세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10%를 다 내는 거는 아니구나. 10%에서 매입세, 이만큼 빠져서 요 차액 부분을 내가 부가세로 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신용카드 매입 자료 중에 면과세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특히 우리 어디죠? 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면과세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엄격히 따지면 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표에는 면세도 있고 과세도 나와 있는데 명세서에는 면세가 얼마인지 과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면과세 같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구입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이 전표를 좀 구비하셔가지고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금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저기서 하지 마시고요. 좀 대형마트면 좀 정해가지고 하시면 그런 데는 세금 계산서를 분기로 끊어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부득이하게 신용카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그 식자재와 소모품을 같이 매입해가지고 겸용으로 면세 과세 막 섞여 있다 이런 데 정도는 전표를 내가 꼭 구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 그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거 뭐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는 쉬울 수도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항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빼고 이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소셜 매출 현금 영수증 부가세 별도 개념 없이 매출이 집계돼서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금 영수증 매출을 봤더니 매출이 5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중에 50만 원은 부가세구나. 550이면 500은 과표에 있고 50만 원은 이렇게 세액으로 간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신용카드 매입도 난 330만 원 매입했으니까 세금이 33만 원 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30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만 원을 상급 300만 원에 대한 30만 원만 부가세를 줄일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빼기 부분을 생략하고 아까 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을 하실 경우에 우리 소비자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을 하실 경우에는 일정 퍼센트가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세액 공제로 이렇게 줄여주는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매출할 때 현금 매출보다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 신고를 통해서 예정 때 납부했던 세액을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예정고지세액을 이렇게 써주고 예정고지세액을 그 차가감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려도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부가세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 번째, 나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세 별도로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현금 매출로 했을 때는 발행세액 공제가 되지 않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했을 때는 발행세액 공제가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을 통해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홈택스에 나의 사업 관련 카드를 전부 다 등록을 해서 매입세 공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거,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카드로 같이 구매한 경우에 구입 상세 내역을 확인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품목 구입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 금액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품목이 아닌 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면세 품목 이 면세 다시 설명드릴게요. 면과세가 같이 있을 때 과세 품목만 부가세 때 공제받는 게 맞고요. 면세 품목은 불공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 카드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전표가 하나니까 면세 부분은 불공제, 그 다음에 과세 부분은 공제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그 면세 부분이 식자재 매입이어서 원재료로 사용이 됐다. 음식을 만드는 원재료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아까 1억 미만 매출의 경우에는 10%에 준하는 109분의 9%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식자재에 해당하는 것들은 공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에서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세모.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음식업과 관련돼 있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세이브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부가세라는 거는 결국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예요.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부가세를 대신 받아서 내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이제 국가에 납부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 신고가 또 하나의 나중에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음식업이나 카페 업종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하는 것인지 큰 틀은 유사하지만 제가 우리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이제 소득세가 뭔지,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이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뭔지, 또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소득세를 가장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종합과세의 개념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워딩 그대로예요. 종합과세는 종합, 다 합해서 내겠다. 우리가 지금 매장을 하고 계시지만, 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매장 오픈하기 전에 근로자로 계셨던 분들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이제 근로자 몰래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근로자로 있다가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재테크 잘 하셔가지고 별도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간헐적으로 어디에 가서 용역을 제공하고 뭐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종합소득세는 이런 모든 소득을 모아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으는데 그냥 무한정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기간을 정해두고 모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31일까지는 가야 되니까 올해에는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으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 기간이 안 끝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경과한 이 과세 기간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주 분들은 올해의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고, 올해 너무 사업 잘하셔가지고 매출이
크셔서 성실신고 대상자 되신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게 되시는 거가 되는 거고요. 제가 뭐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 나도 이자 배당 있는데 은행에서 받는 거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합산하는 거는 아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됐을 때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만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간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 종합과세 요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 기간에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퇴직소득은 보통 근무 1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발생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몇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물론 예외적으로 단기에 양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오랜 기간 부동산 보유하시다가 한 번에 파는 거라서 이런 한 과세 기간에 형성된 소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서 따로 과세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드린 거, 이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과세 기간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소득들만 모아서 종합과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참가자분들은 아마 비거주자가 있을까요? 비거주자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금 신고하시는 건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장을 두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국내 소득은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내 소득 그리고 혹시라도 국외에도 소득이 있는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있다면 두 개를 합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어, 서두에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공동사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지분으로 쪼개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뒤에 세율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10%, 20%로 정해진 게 아니라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소득을 나누어서 신고하면은 높은 세율 적용받으려고 했던 거를 나눔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이 공동이라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부가세는 간이냐 아니냐, 간이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간이가 드라마틱하게 부가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예요. 다시 표현하면 부가세만 줄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이 나는 세금을 많이 안 내서 뭐 종합소득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난 간이가세자라서 어차피 세금이 없다. 세금 신고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 일반이냐 간이냐는 오로지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소득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소득세를 신고를 안 할 수 있거나 안 해도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꼭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제 한 가지 제가 부가세는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에 할 때 신고하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오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라오잖아요. 안내문의 기초 자료가 우리 사업주분들이 평소에 신고하셨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천징수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과세관청에서 작성을 하려면은 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했던 부가세 신고서 상의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가는 거고, 신고 유형도 그 안내문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고를 이제 잘못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고 안내문이 부가세 신고서 상에 있었던 매출액만 나오게 되니까 만약에 부가세 신고에 매출 누락이 있었는데 내가 인지하지를 못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날라온 신고 안내문을 보고 신고를 했다면 연쇄적으로 부가세도 오류가 생기고 종합소득세도 오류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소득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소득이 과세관청에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요거는 뒤에 원천징수, 인건비 신고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하고 마찬가지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납부를 잘해야 된다. 신고 납부만 잘해도 일단 절세의 기본은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종합소득세는 성실신고 대상 아니신 분들은 직전기 1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셔야 되고 이미 다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처럼 예정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부가세 개인 사업자분들은 예정고지 납부하니까 10월 달에 이제 납부서가 날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가세는 세무사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알겠으니까 고지서가 나와서 딱 냈는데 11월에 전화가 와요. 아니, 5월 달에 소득세를 냈고 10월 달에 부가세 고지 나온 거 냈는데 11월 달에 또 세금이 나왔다. 세무서에서 뭐 잘못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세금을 하나도 빼지 않고 챙겨서 내고 있는데 또 고지서가 왔다. 의외로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 5월에 냈던 소득세에 대한 중간 예납입니다. 소득세의 절반을 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미만은 납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에 내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11월에 고지서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5월 달 신고 때 100만 원 이상 세액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중간예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라온다 하더라도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납부하시면 나중에 5월 달 신고할 때 아까 부가세 정산받는 내용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신고 기간에 정산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음식업이나 카페 아니고도 이제 여러 번 강조는 하는데 사실 우리 음식업 사업자분들은 이 오류가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단말기 설치 없이 우리 업종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단말기 설치하시면은 현금영수증에 가맹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현금영수증 미가맹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하나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세요. 아직은 뭐 사업 초반이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이미 되신 경우도 있고 이럴 텐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언제 되느냐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바쁜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언제 되는지까지 챙기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냥 내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놔야겠구나.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현금 영수증에 미가맹할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세액 감면 또는 이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거는 물론이고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세제 감면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사업용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제가 뭐 어떻게 등록한다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요새는 홈택스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위에 그 동그라미 창에 검색칸에 사업용계좌 등록 이렇게 쳐보시면은 다 알려줘요. 홈택스가 친절하게.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잘 나오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용 계좌 오늘 이후에 혹시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등록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뭐를 많이 물어보시냐. 보통은 이제 소규모라서 기장을 안 하시다가 소득세 때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세금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기준에. 도대체 내가 이 세금을 이대로 납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혹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아마 이 중에서도 한 10% 이상 이미 그런 질문을 여러 군데서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숙박업,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류가 이렇게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암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숫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의 1억 5천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1억 5천 이상이셨던 분들은 이미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근데 올해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이외, 이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겠는데,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요새는 세무서가 모두 채움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모두 채움대로 납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경우는 뭐 세금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모두 채움에 나와 있는 납부세액 자체가 큰 경우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근데 그 모두 체험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냐면,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 약식에 의해서 이런 매출액 기준으로 나누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와 기준 경비율 대상자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 단순 경비 대상자 는 몇 퍼센트, 기준 경비 대상자는 몇 퍼센트, 이런 요율을 정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장부를 작성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소규모인 사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뭐 부가가치세로 치자면은 간이가세자를 따로 두듯이 소득세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경비율 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요 매출액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연간 매출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아, 그러면 나는 우리 업종, 숙박 및 음식업, 음식 카페 업종에서는 조금 소규모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00만 원은 넘었다. 그러면 나는 아주 소규모는 아니고 한 소규모에서 갓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상이 됐다. 그럼 여기 조금 세모예요. 여긴 조금 세모라서 제가 신고 방법을 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내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정도만 지금은 이제 알아봐 두세요. 우선 근데 어, 두말할 나위 없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신다. 그러면 고민이 필요 없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저는 어떤 형식으로 신고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장부신고. 장부신고로 하지 않고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업종에서는. 왜냐하면요. 다 이런 가산세 때문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제 기장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는 제가 세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도 가산세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 가산세가 우리가 세액,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크지 않거나 혹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의 가산세도 있지만, 어, 아예 내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의 가산세를 계산해서 더 큰 가산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2, 3 중에서
더 크게 나오는 가산세를 매기니까 어느 분이든지 가산세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민할 것도 없다. 무조건 장부신고,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기준금액에 미달해서 숙박 및 음식업에 해당하는데 어떤 분은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고 어떤 분은 기준 경비율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지금은 유추가 되시는 거잖아요. 과거 신고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단순 경비율일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제가 우리 수익 금액, 전체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무조건 빼줘요. 그런데 단순 경비율이 생각보다 꽤나 높습니다.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이라서 그 업종 단순 경비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건 실제 경비도 보통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 경비율이 되게 높은 게 아니라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단순 경비율이 그렇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큰 세부담 없이 신고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은 조금 신고 방식이 달라요. 기준 경비율은 우리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에서 아까 단순 경비율처럼 수익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빼주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 경비율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주요 경비. 주요 경비는 정해져 있는데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매입 비용은 뭐 우리 소모품 뭐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음식업에는 주로 식자재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자재, 오로지 식자재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임차료는 너무 명확한 거고 그다음 인건비를 들 수 있는데 인건비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인건비는 뭐 통장으로 이체만 한다고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세무 신고 인건비를 하려면 거의 매달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신고하시는 사업장은 세무 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긴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거 기준경비율 이건 너무 미미해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가지고 세금이 뭐 적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 이외에 나가는 비용들, 접대비, 뭐 광고비, 아니면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경비율은 대부분은 그렇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려드리면 단순 경비율은 웬만하면 추계신고. 그러니까 지금 모두 채용으로 하셔도 크게 불리하지 않다. 근데 기준경 비율로 했는데 나는 비용이 아까 전에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요거 다 집어넣으면은 세금이 별로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은 기준경 비율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가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장부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모두 채움이나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제일 간편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계속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종은 음식 숙박업은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있는 거고요. 신규 사업자는 원래 이제 신규 한 사업년도에 한해서는 경비율 신고, 단순 경비율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데 아까 제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매출 기준을 1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라는 거는 이 업종에서 이 정도면은 좀 규모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규로 사업자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신규는 그냥 아주 드라마틱한 신고인 단순 경비율 신고를 가능하게 해줬지만 적어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까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해서 신규 사업자 중에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단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신규로 창업하신 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소득세 신고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이외에는 이제 장부 신고하는 경우에요. 아까 추계 신고 못하고, 그러니까 단순 신고 못하고, 기준 신고 못했을 경우에, 그래도 난 세금 너무 많다. 이거 모두 채용으로도 안 되고, 기준 경비율로 하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심지어 계산했는데도 세금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런 분들은 다 모아서 이제 장부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부가세에서도 공제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류가 생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소득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에 너무나 친절하게 내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오니까 소득은 픽스, 정해져 있고 변동할 수 없는 것인데 비용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잘 적격 증빙을 챙겨왔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비용을 뭐 챙겼다고 해도 제도상으로 반영을 못하게 되는 거고 장부 신고를 하면 적어도 실제로 내가 지출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룰을 지켰을 경우에 경비 처리가 다 가능하니까 내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게 되니까 억울함은 좀 사라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업소득이 과세되는 방식, 우리는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업종에 해당되는 것만 하니까 사업소득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뭐 여기에는 이제 모든 업종을 망라할 수 있게 적어 드렸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은 총 수익 금액, 내가 우리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매출액,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빼준다. 그러면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신고서 자체가 수입, 모든 수익 금액에서 경비의 합계를 빼서 그 차액, 요 소득 금액을 산출해 내는 건데, 신고서는 되게 심플한데, 이 경비를 얼마까지로 집계해 내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과세다 보니까 모아서, 아까 부가세는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통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합과세는 그런 신고 절차 없이도 내 명의로 된 모든 사업을 이렇게 모아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장을 두 개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사업장 하나, 한국이라는 사업장 하나에서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합해서 결과적으로 수익 금액도 합산된 금액, 필요 경비도 합산된 금액, 소득 금액도 합산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 금액은 고정돼 있으니까 경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모았냐, 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수집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거는 해당 과세 기간, 말이 좀 어렵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달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간으로 하고 계신데 이 과세 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들. 간혹 제가 5월에 신고를 다음 년도 5월에 하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이제 납세자분한테 안내를 드리면은 비용이 빠진 게 있다고 막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반영해 드리겠다 말씀을 하고 받아보면은 지금 2025년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26년도 비용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응해야 된다. 2025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면 비용도 2025년 비용이어야 된다는 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신고 기간이 달리 있다 보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신고 기한 내에 있는 그 경비가 맞다면 그 중에서 주요 매입은 뭐 당연히 세금계산서 다 끊어가지고 부가세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간혹 임차료 같은 부분, 세금계산서 안 끊었는데요. 임대주가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주가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못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송금한 내용만으로도 임차료로 비용 인정이 가능하시니까 요 임차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뭐 인건비는 뒤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 건데 뒤에 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지금은 경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추계 신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됐던 모든 비용들, 우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판매 부대 비용이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지금 명칭이 과거 접대비에서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또 뭐 사업 관련된 보험료 지급한 거, 뭐 광고 선전비 나간 것들 전부 다 비용 처리 가능할 수 있고요. 또 똑같이 분명히 나는 비용을 대금을 지급했는데 자금을 집행했는데 왜 이것만큼 경비 처리가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질문도 많고 이 부분에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와 이견이 있어서 뭐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거는 요것도 이제 이게 당연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업주 본인을 위한 비용들, 우리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닌 것들은 소득세 신고 때 적격 증빙으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들어서 가사 관련 경비, 부가세 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매입세 공제 안 된다고. 의료비, 그 다음에 주택 차입금 상환액.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간혹 우리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소득 금액이 딱 나왔을 때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무사님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번 적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제가 여쭤보면 통장에 12월 31일 기준으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돈이 없는데 내가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자세히 여쭤볼 때 혹시 우리 부채, 주택 관련해서 있는 주택 차입금 상환한 내역이 있으신지를 여쭤봐요. 그러면 있으시대요. 돈 벌어서 전부 빚 갚고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 빚은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있죠? 돈을 번 사람이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았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부채 상환해가지고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난 세금 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연예인분들도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빚 다 갚고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소득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경우. 그게 보통은 이런 채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다가 세금 낼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채무 상환으로 다 써버려서 실제 세금 신고할 때는 세금 납부를 못해서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사업과 가사 관련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소모품을 가정에서도 조금 쓰다가 아니면은 급하면 사업장에 갖고 와서 좀 쓰다가 또 집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가져가서 쓰다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 이거는 뭐 비용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원칙은 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필요 경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구분해 내는 거는 우리 사업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금액 작은 거는 뭐 그렇게 할 시간 없겠지만 금액이 크고 중대한 것들이 있다면은 좀 잘 기록하셔가지고 내가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이 많이 지출됐는데 왜 세금이 차이가 나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과거 명칭 접대비, 현재는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
우리는 업종상 사실 접대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로 매장 점포를 막 여러 개 내고 이러려면 접대가 필요하기는 하시잖아요. 이렇게 접대비를 너무 많이 쓰면 건전한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접대비는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한대로 쓰신다고 해도 접대비 한도에 걸려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경조사비 같은 거 잘 모르시는데 경조사비가 건당 맥스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로 가능해요. 우리 뭐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조사 많이 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막 어떤 사장님들은 그러냐 그럼 나는 경조사비를 더 많이 챙겨올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도가 있어서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아주 필수적인 경조사비 정도만 지출하시고 비용으로 처리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요거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이자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다 보면은 또 주변에 옆집에서, 뒷집에서, 혹은 가정에서 자금을 좀 차입해가지고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업의 주된 비용이 이자 내다 끝났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요새는 또 이율도 높으니까. 또 사업 관련해서 이자도 있고 한데, 사업과 관련한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과 무관한 이자 비용은 비용 처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자를 많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득세, 소득금액, 전체 수익 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 금액이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옆집, 뒷집에서 빌릴 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금리가 급하니까 옆집, 뒷집에서 빌리신 거잖아요. 이제 금융권에서 빌리면은 금리가 좀 낮은데 우리 그 아는 사람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은 금리가 보통은 은행보다는 훨씬 높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한대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고 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세금 신고를 잘 안 할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융업으로 허가되지 않은 분들이 금전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할 때는 세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무려 지방세까지 27.5%입니다. 근데 뒤에 설명드릴 원천징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27.5%를 이자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는 내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신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주는 내가 신고할 그 금액을 이자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통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거의 안 하세요. 27.5% 세금 내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옆집, 뒷집, 앞집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자가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세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아예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소득 금액의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자 차입하실 때는 그 금융권 통해서 차입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그 가까운 지인 통해서 차입을 한다면 27.5%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줘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제가 그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테리어 하시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뭐 1억 드는 경우도 있고 2억 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올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낼 거 없어. 그리고 뭐 차량 같은 거 구입하신 경우에 혹은 뭐 집기 같은 거 주방용품 구입하셨을 경우에 워낙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세금이 나올 리가 없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아주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매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영업권 같은 거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고차 시장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주방용품 집기 같은 것 좀 가격 나가는 것도 중고로 다 다시 되팔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치가 아직까지 내가 구매한 시점에 가치가 완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이런 비품이나 인테리어, 차량 같은 것들은 한 번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제가 여기 표현해드린 이런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테리어 비용을 1억을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1억이 다 비용 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고 5년에 걸쳐서 2천만 원씩 경비 처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예상했던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막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남아있기는 한데 다만 어, 비용 처리하는 기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기하고 다르다. 이 차이인 거지. 뭐 경비 처리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잘 기억해 주시고 내가 예상 세액을 유추해 볼 때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주된 원인이 이 감가상각비가 보통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아까 차량은 아예 업종을 정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되는 업종을 정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용 처리는 된다 이런 표현을 해드렸어요. 아까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됐던 차량은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유지비가 됐든 감가상각비가 됐든 구입비용이 됐든 구입비용 감가상각으로 해서 되든 어떤 형태든 어, 1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나 뭐 9인승 이상 차나 이런 것들은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 이외의 차는 비용 처리가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다만 일정 기준 하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좀 기준을 엄격하게 해두고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운행 일지를 쓰셔야 돼요. 왜 그래요? 사업과 관련된 거에 한해서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뭐 가정에서 쓸 수 있고 친구 만나러도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행 일지를 써주시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제가 막 이 중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까지 하면은 지금은 다 소화하기가 힘드시니까 적어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차량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전부 다 인정은 되지는 않고 일부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비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감가상각처럼 언젠가는 되기는 되는데 지금 세액 산식 구조에서는 그 언젠가를 참 가늠하기가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내가 버는 것보다 내 버는 수준보다 너무 많은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도 또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기부를 하는 거는 기부 문화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은 기부금은 하지 말아라. 특히 이게 업종 정해서 우리가 특례 기부금 같은 경우는 뭐 고아원이라든지 복지단체 같은 이런 성격은 그 취지가 좋으니까 100%다 해주겠는데 그 이외에 종교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분류된 기부금 뭐 항목에 있어서는 이때는 한도를 좀 달리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실제로 뭐 교회에 헌금을 엄청나게 혹은 절에 뭐 엄청난 돈을 기부했다 할지라도 전체 금액이 다 비용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숙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2월에서 나중에 또 공제받을 수 있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내가 세금을 예측하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하고는 상관없는데 뭐 주택 임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살려뒀으니까 참고만 해보시고요. 그다음 그 밖의 소득은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참고사항이고 한 가지 이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해서
금융권 말고 우리 개인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세금을 25%를 내라. 근데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정확히는 27.5%를 내라. 그러니까 근데 그 27.5%를 심지어 내가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나는 비용 처리 불가능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걸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걸 살려놨고요. 보통 이렇게 돈을 소소하게 빌리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자 배당 소득이 있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 숙박 음식업과 별개로 신고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단순 경비율로 이제 매출 기준으로 3,600만 원 이하일 때는 경비율 신고해도 된다. 모두 채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세법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은 장부 신고를 했을 때 우리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투입 비용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나니까 결손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결손금이 장부 신고를 했을 때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결손금을 무려 15년 동안 앞으로의 수익에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결손금이 5천만 원이었다. 내년에 수익 금액이 한 3천만 원 된다 해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2천만 원은 또 2월에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은 오로지 내 수익 금액만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니까 세금이 별로 없네? 세금이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거 내고 끝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뭘 한번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 초반에 내가 엄청난 투자가 있었다. 설비 투자로 인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영업권이라든지 엄청난 지출이 있어서 나는 올해는 무조건 큰 결손이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당해년도 세금 1, 20만 원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손금을 세무신고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세금 신고하실 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차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고를 결정하시든지 이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해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지금 오늘 그 강의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신다면은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득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소득공제를 잘 아실 텐데 소득공제가 뭐냐면은 뭐 매장에서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건 맞지만 똑같은 소득 3천만 원을 번다 해도 어떤 사람은 자식이 3명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3명의 부모 형제를 부양하고 있고 이런 분들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득이 3천만 원이지만 그냥 내가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소득을 동일한 소득이라도 좀 개인의 사정을 조금은 고려해 주자라고 해서 부양가족이 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금을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소득공제로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항목을 달리 두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 있는지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자료 준비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소득공제 부분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세율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6%, 15%, 24%, 35% 이런 식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안분해서 실제로 지분 비율대로 안분해서 소득 신고를 해주는 것이 과표가 올라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아까 제가 이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국가적으로
좀 산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인구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좀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자녀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로 또 일부 세액을 빼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인구 노령화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뭐 국가에서 하는 거 이외에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세액공제로 일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복식국의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등록하지 않으면은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드렸는데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될 수 있는데 사업용 계좌 등록해두지 않으면 이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은 수도권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근데 청년 50%까지 될 수 있는데 이 감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그리고 또 고용을 했을 경우에 청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청년 아닌 사람을 고용했을 때 감면 금액이 한 사람 고용에 따라서 거의 뭐 850, 1450 막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이걸 적용받지 못하면 너무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사업용 계좌 미등록해가지고 이런 세제 감면에 해당이 됐는데도 안 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업용 계좌 꼭 가입하셔가지고 혹시 해당 사항 있을 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신고 납부만 제대로 해도 절세의 시작이다. 그리고 절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말씀드리는데, 종합소득세도 똑같아요. 무신고했을 때 부가세하고 동일하게 얘도 가산세가 부당할 경우에는 40%, 그 다음에 일반은 2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지연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주의 의무를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적격 증빙을 안 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입증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증빙 불비에 따른 가산세가 또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소모도 피하고 그다음 가산세도 같이 피할 수 있도록 적격한 증빙을 통해서 증빙을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세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4시 20분부터 마지막 원천세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